이제 이번 시간은요, 11부 문제 봅니다.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그죠? 방염이란 말이 나와요, 방염. 방염이라고 하는 거는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방염이라고 해요, 방염. 그래서 이제 방염을 하기 위해서 방염 성능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이제 실내 장식물들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 말은 방염 처리를 해야 될 방염 대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어떤 건물에다가 이제 방염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방염이 화염의 확산을 막는 거랬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불이 잘 나거나 불이 나면 큰 불이 나거나 이런 데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규모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많은 그런 대상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11층 이상의 아파트, 종합병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밑에 해설에 보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방염 대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방송국 및 촬영소, 그 다음에 건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영장은 제외하고 그 옥내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자 이렇게 나오는데 5호에 보면은 1호에서부터 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층수가 얼마? 11층 이상.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인데 11층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에서는 고층 건물이라고 보는 거야. 고층 건물. 근데 11층 이상 고층 건물은 불나면 피해가 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염하자. 이건데.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 아파트는 뭐 한다?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파트는 방염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어디다 표시를 했냐면은 수영장도 방염 대상이 아니지. 아파트도 어때? 방염 대상이 아닌 거야. 수영장은 방염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아니야. 물하고 상관없어. 방염은 실내 장식물에 화염이 확산되면서 막는 거잖아.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감 재료들이 다 무슨 재료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수성 재료야, 그지? 그런 것들은 타일 같은 거지?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불연성 재료들로 대부분 마감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러면 수영장은 이제 그럼 돼서, 그럼 아파트는 왜 그럴까, 아파트는 왜 방염하지 않아도 될까? 아파트는요, 우리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파트는 제외하고 하자.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아파트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이 철근 콘크리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화구조라고 그래요. 내화구조는 화재가 나더라도 오랜 시간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야. 이 철근 콘크리트의 벽식구조라고 그래. 벽식구조인데 가령 아파트 옆집과 옆집은 어떻게 돼 있어? 벽으로 다 막혀 있지. 그러면 이제 내화구조니까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옆집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파트는 봐주겠다는 거야. 안전하니까 다른 정도보다는. 아파트는 불이 나면 이제 오로지 어디가 문제냐? 위로 가는 게 문제.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도의 건물이에요.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방염을 하라 그러면은 실제로 어때요? 온 국민이 소방에 의한 방염 처리를 다 돼야 되는 그런 건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 규제가 어때? 너무 심하겠지. 그래서 이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위험하다 했을 때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범위를 늘어가는 거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필요하다면은 30층 이상 아파트 하다가 좀 지나면 또 20층 이상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식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화 안전성이 어때요?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봅니다. 12번 보면은
육류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중 적응성이 없는 것은 했습니다. 육류.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뭘 했냐면은, 위험물의 유별 분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육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산화성 액체지.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위험물에 대해서 어떤 소화설비를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표를 한번 봅니다. 표를 보면은 제일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육류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해놓은 것은 뭐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야. 적응성이. 그럼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이거 뭐야? 물을 쓰는 거거든. 육류는 어때? 물 사용하면 돼요. 육류는 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그죠? 그 다음에 분말 일부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거 찾아보라니까 뭐가 되겠어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안 되죠? 이제 그거 찾으면 될 것 같고. 자, 육류를 한번 봅니다. 육류는 이제 산화성 액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산화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가염물질이 산소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산화성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찰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마찰을 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 놈이 산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산소가 떨어져 나와요. 산소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떨어 나오기 이전에는 이놈은 산소랑 이미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불연성이야, 불연성. 근데 이놈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 산소를 떼내겠죠? 떼내지면은 이 산소가 다른 물질을 어때? 태우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거는 조연성이라 그래, 조연성.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산화성이고, 산소와 결합되어 있으니까 산소와 또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연성인데, 산소가 떨어져 나서 다른 물질을 태우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 나온다 했어요? 가열하거나 충격 주거나 마찰이 나면 떨어져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열을 공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을 차단하는 냉각적인 방법, 냉각의 효과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나 할로겐 화합물 이런 것들은요, 냉각에 의한 소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크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이산화탄소도 냉각 효과 있긴 있습니다. 냉각 효과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된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 갑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결이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 기준.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 있고, 그 외의 지역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설치 간격이 어때? 100m 이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140m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요렇게 나누는 기준은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상업지역이니, 공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하는 것들은 소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상업지역이니, 공업지역이니, 주거지역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전체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은 주거지역 아파트만 짓고 요 지역은 공장을 짓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아파트하고 공장이 막 섞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주거도 잘 안 되고 공장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야. 공장이 있는 동네는 공장만 있는 거고,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파트만 있는 거야.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많아. 근데 그거 뭔지는 일단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요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무슨 뜻이야? 밀집하지 않은 지역이야. 건물이 밀집해 있으면 어떨까? 건물이 밀집해 있으면은 불이 나면은 그 불이 어디로 가? 옆집에 금방 옮겨가잖아. 그래서 여기는 소방용수 시설을 더 잘 갖추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m하고 140m인데 그럼 100m하고 140m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거냐? 자, 140m 봅니다. 140m인데 소방용 호수가 길이가 얼마냐면 15m야 하나가. 15m인데 요거를 10개 연결하면은 10개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가 돼요? 150m가 되죠? 150m. 그러면은 호수를 한번 연결할 때 5개씩 연결하면 어떻게 돼? 호수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소방용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호수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 소방용수시설은 적게 있어도 되는데 호수를 연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몇 개야? 10개라고 하는 거야, 10개. 그래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소방용수를 끌어다 쓸 때 호수 10개 정도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야. 그럼 150m인데 왜 140m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그건 뭐냐면은, 자, 소방용수시설에서 이제 호수를 끄집고 와요. 끄집고 오는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거 어때? 돌아와야 되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150m가 얼마까지밖에 못 가겠어? 140m밖에 못 간다는 얘기야. 근데 건물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더 많으면 더 많이 돌아와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0m 되는 거지. 됐어요, 이제? 이제 내용 다 알았잖아, 그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얼마? 100m. 나머지는 얼마? 140m.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100m 이하 하는 4번 하면 되지? 4번.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했습니다. 자, 화재 경계지구가 나오는데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소방기본부에서 화재 경계지구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어디를 대상으로 정하느냐?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도시에서 건물이 밀집한 지역. 밀집하다는 거 방금 앞에 문제 설명했지? 밀집한 게 뭐가 문제인지. 자,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딱 뭐라고 정하느냐? 화재 경계지구로 정해. 건물이 밀집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건물이 많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화재가 발생할 때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클 확률이 많아. 왜?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동네는 화재를 경계하자 해서 화재 경계지구로 정하는 거야. 이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를 정해요. 그러면 그냥 이만큼 화재 경계지구다 정하고만 끝나겠어? 아니야.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는 그게 시도지사가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야, 여기는 불도 잘 나고 불난 피해가 크니까 우리가 소방시설 점검을 한번 해보자. 내지는 불이 잘 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평소에 불났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좀 받아보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제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찮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가 이제 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3에 보시면은 필요하게 되면은 사망에 보시면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아까 조치 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해서 협의해서 보상 금액을 지급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4항에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에 필요한 훈련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화재 경계지구가 정해졌을 때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명령.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필요한 조치 명령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요.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깊이 공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누가 되느냐 하면은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되고요. 이 행정기관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지 마라 하는 규제들은 행정작용이 되는 거예요. 행정작용.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작용을 받는 건 우리가 받죠. 그죠? 이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이라 그러는데 일반 사인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우리 보고 뭘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벌금을 내게 또 할 수 있고요. 이런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사인에게 행정작용을 가게 되는데 그러한 범위가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뭐예요? 화재 경계지구니까 이건 당연히 누가 정하겠어요?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그런데 이게 정해져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댔어요? 필요하면 조치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또 뭐요? 훈련과 교육을 받게끔 할 수 있겠죠. 명령이나 훈련 교육은요. 누가 할까요? 이거는 소방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누가요? 본부장이나 누가요? 소방서장이에요.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한다는 겁니다.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정해? 시도지사가 정하고 경계지구가 정해졌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치명령과 훈련 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본부장이나 서장이 실시하죠? 구분돼야 되지, 그지? 구분돼야 되지?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화재 경계지구 특별조사, 그죠? 특별조사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치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화재 경계지구에 지금 특별조사도 할 수 있어요. 특별조사. 요거는 하나 빼먹었네. 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특별조사 할 수 있고요. 조치명령 할 수 있고 훈련교육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죠? 자,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문제. 소방관계법의 정의에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는 피난청이라 그래요. 피난청이라 그러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피난청.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 그러면 피난청은 1층일까, 2층일까, 3층일까? 1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층, 2층, 3층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1층, 2층, 3층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무조건 피난층인데 그러면 출입구는요 1층에도 있을 수 있고 2층에도 있을 수 있고 지하층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하층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산을 깎아서 짓다 보니까 식당 있는 층은 몇 층이야? 지하 1층이야. 지하 1층이야. 우리 여기가 지금 뭐야? 1층이고 그 밑에 층은 뭐야? 지하 1층이야. 지하 1층에도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있지. 또 3층에도 어때? 저쪽 위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있지. 그럼 이 건물의 피난층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이 어때요? 피난층이 되는 거예요.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층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제 층수를 정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지하층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건축에서 지하층은 뭐냐면은 건물의 바닥이 어디에서? 지표면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돼. 지표면보다. 요게 이제 지표면이야. 지표면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아래쪽에만 있다고 다 지하냐? 아니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건물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거리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그 층의 높이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요걸 H라고 했을 때 여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2분의 1 H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더 많았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야.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더 많았을 때를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건물의 단면을 봤을 때 경사지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사지에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때?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죠? 이거 뭐야? 이거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근데 여기다가 문을 달아놓으면은 이렇게 바로 지상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이건 지하층이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난층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지하층하고 비난층하고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5번은 피난층. 자, 16번요. 소방시설의 종류 중에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소방시설. 우리 이제 오늘 소방시설을 했는데, 소방시설은 전부 5가지 설비가 있지. 제일 먼저 뭐가 있어?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소화설비. 그 다음에 경보설비. 그 다음에 피난설비. 다음에 소화 용수설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화 활동설비. 자, 요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이렇게 이제,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연결살수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경보설비가 아닌 게 뭐야? 연결살수설비지? 연결살수설비는 어디에 해당해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데, 소방시설의 분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주로 뭐가 답이 되느냐면요. 소화활동설비가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화활동설비가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소화활동설비는 전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소화활동설비는 전부 6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게 더 쉬워요. 더 쉬워. 우리 해설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경보설비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그거 참고를 하면 되겠고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면 되겠죠. 소화활동설비는 자 뭐가 있어요?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아까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하자 보수 보존 기간이 몇 년이어서? 그래, 2년.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재연 설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상 콘센트 설비. 자, 이렇게 해서 전부 6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소화 활동 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 6가지는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부모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종합 정밀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소방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다.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내가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한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예전에는, 소방시설이 설치게 되는 건물이 아주 조그만하고 밀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서? 주변에 그냥 물을 바가지로 부어서 불을 끈 거야. 그 다음에 건물이 이제 밀집해서 마을을 이루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야. 이때 불이 나면은, 여기서 불 나면 이렇게 번져가 버리지? 그러면 이제 물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이 불을 어때? 못 꺼요. 그래서 누가 온 거야? 소방차가 온 거야. 소방차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건물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고층 건물이 지어져요. 고층 건물이. 그래서 여기 불 나요. 불 나면은 소방차가 와서 사다리 걸쳐봐야 몇 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 16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 그럼 16층 이상은 불을 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어떠냐면은 소방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는 제한된다. 우리가 그 타워라는 영화에 보면은 소방 헬기가 와서 막 돌다가 건물에 부딪히지.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가 있어가지고 소방 헬기가 구조하러 갔다가 어때? 오면서 떨어졌지. 결국 이제 고층 건물에서는 헬기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어때요?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건물에서 이거를 잘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불 나면은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들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업무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예전에는 방화관리자 1급, 2급이 했는데 지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때요? 특급, 1급, 2급 이렇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또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때? 점점 강화되는 기준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방의 역할이 소방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기술자들은 많은 기술자들이 어때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종합정밀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 이게 이제 맞나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자 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나에 나오거든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가능합니다. 단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관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 관리업 하는 사람이 일을 만약에 두 군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소방시설 관리사가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소방 관련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나 소방관리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이게 틀렸죠? 이거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정밀점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점검에는 뭐가 있어요? 종합정밀점검이 있고 작동기능점검이 있어요. 작동기능점검이 있는데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갑니다. 제주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며칠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그런 장소를 제조소 등이라 그래요. 제조소 등. 자, 그래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취급하는데, 이때 이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은 이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다룰 때 양적인 규제라는 거예요. 위험물을 많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야? 지정수량이 되는데, 그래서 제조 등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대로 가야 돼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대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경우. 그건 언제 그러냐? 임시로 하는 경우는 잠깐 하는 거니까, 그지? 법을 따를 수가 없겠죠? 잠깐 하는 것도 법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가 너무 엄해지는 거지.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임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일에 지정수량 미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양적으로 위험하지가 않잖아? 그럴 때도 어때? 법으로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도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 법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며칠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임시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요. 자,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동그라미 2의 1 봅니다.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험물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그게 임시입니다. 요거는 승인을 반드시 어떻게 받아야 돼요? 며칠 이내요? 90일 이내예요. 근데 이해 봅니다. 이해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해요. 군인들이 훈련한다고 위험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임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되는 경우는 위험을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그 기준을 정한다 그랬어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19문제.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수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거. 자, 예방 규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방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엄청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으면은 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스스로 뭘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이거 기름을 이렇게 많이 저장하고 있는데 만일에 기름에 불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미리 고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범이 바로 뭐예요? 예방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방 규정은 언제 정해야 될까? 양이 많을 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것은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이렇게 나오죠.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예요? 양이 많다는 거죠. 양이 많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배 이상에서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제수 등이 다 틀려요. 그죠? 그건 어때? 위험한 정도가 틀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5개 저장소와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가 있어요. 5개 탱크 저장소. 자, 여기 일단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데 5개 저장소가 위험을 저장해서 위험성이 클까? 5개 탱크 저장소 위험성이 클까? 5개 저장소는 건물 바깥에 그냥 위험을 갖다 놔.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는 건물 바깥에 있는 위험물을 어디 안에도 집어넣나? 탱크 안에도 집어넣나?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 탱크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 탱크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5개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배수가 몇 배야? 200배. 5개 저장소는 몇 배야? 100배. 어느 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위험을? 5개 탱크 저장소잖아요. 맞아요? 그치? 응?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 되는 거야? 지정 수량의 배수 이상, 양이 얼마냐? 그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제수소 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제수소 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정답이 지금 뭐예요? 2번인데, 2번은요, 5개 저장소야, 그지? 5개 저장소는 지정 수량이 몇 배야? 100배. 그래서 거기 보면 10배, 150배, 200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기준에 50배라는 것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2번이 틀렸어요. 그죠? 할 수 있죠? 자,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번.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에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시설법에 나와 있는 벌칙 규정이에요.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벌칙 규정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해서 벌금하고 과태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외워야 되고, 그죠? 외워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3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4번 하면 돼요. 4번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우리가 벌금하고 과태료 이제 구분해 봤는데 이제 그 징역형하고 금고형, 이제 시설법에서는 금고형은 나오지 않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둘 다 행정형벌이에요. 행정형벌인데 징역형이라고 하는 거는 감옥에 가둬. 그 다음에 금고도 어때? 감옥에 가둬.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징역형은 감옥에 가둬놓고 강제 노역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 거고, 금고형은 어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징역형하고 금고형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분까지 해서 2014년 5월 24일 날 시행했던 문제요. 다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